안녕하세요.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소망이 있을 텐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적어도 소망의 공통점은 합격하시는 거지? 합격을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6페이지 펴시죠. 그래서 이제 도중에 어떤 분들이 그러셔.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그런데 그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담실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합격 못 올 사람 하나도 없지. 근데 강의하면서 시험 나오는 내용들을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때그때마다 잘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방법은 시험 볼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것이지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는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의 여기 이순환, 벌써 이순환이에요. 강의 목표는 여기 이제 문제풀이 능력을 키우는 것이야, 이게.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해결한다, 이렇게. 그러면 이 문제 풀 수 있는 능력은 민법을 놓고 보면 단답형 문제도 있고 전체를 알아야 푸는 문제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단답형 문제는 그때그때마다 외워놓으면 되고, 그다음에 전체를 알아야 푸는 문제도 한 10문제 정도는 있거든.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능력을 잘 키워가면 돼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려거든 기술 개발 있고, 여기 항상 강조해 주는 게 경계를 분명하게 하는 거, 차이점을 분명하게 공부해 놓고 가는 거, 그게 공부 제일 잘하는 방법이지. 따라서 경계를 분명하게 하지 않고 공부하면 9월달 가서는 다 당황하고 무너지게 돼 있어. 내가 배운 것, 아는 것도 같고 모르는 것도 같고 짜증만 나고 이렇게. 그래서 3월달에 오신 분들도 경계를 분명히 하게 되면 합격을 하는 거지. 그래서 경계를 분명하게 한다, 항상. 즉 출발점이 어딘가, 그런 것들이야. 자, 그러면 오늘은 법률행위의 종류, 그 다음에 법률행위 목적 배울 거예요. 오늘 강의 내용은.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 6페이지 펴보시면 그 민법의 구성 나오죠? 간략하게 우리 민법은 이렇게 편제되어 있는데, 여기서 제1편 총칙에서는 법률행위 나오죠? 거기다 법률행위에다만 그 5장의 법률행위 나오네요. 거기다 별표 하나만 하셔. 요것만 시험 보면, 이것만 총칙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10문제가 나와. 10문제. 총칙에서 10문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2편 물권편에서는 사람의 물건에 대한 권리를 물권이라고 하는데, 물권의 대표적인 게 점소, 지지전, 유질전 있는데, 여기 여러분들 물권의 대표주자가 소유권이다 생각하고 여기서 14문제가 나와, 물권편에서. 그리고 질권은 그 대상이 동산이다 보니 시험에서 제외돼 있고, 그리고 채권은 특정인에 대한 청구권을 채권이라고 하는데, 채권편에서는 계약만 나와, 계약만. 근데 계약에서 10문제. 그 다음에 이제 가족법에서는 시험 범위가 아니고 민사특별법에서 10문제가 나오는데, 하나, 둘, 셋, 넷, 5개 아니야? 그래서 올해는 부동산 실명법에서 2문제가 나온 거야, 실명법에서. 그래서 내년에는 어디서 2문제가 나올지를 모르는데 집합건물법에서 2문제가 나오지. 그리고 1문제씩 내고, 각 1문제씩 내고 출제위원에 따라서 1문제 더 내자 하는 부분에서 6문제가 나온다. 40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은 민법 총칙에 나와 있는 법률행위, 이 법률행위는 뭐냐면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행위를 법률행위다, 이렇게 하시면 돼. 자, 따라서 해본다.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행위. 그럼 여기에 계약도 의사표시가 들어가고, 친족법에 나오는 혼인도 의사표시가 들어가고, 유언도 의사표시가 들어가죠. 이런 것들의 공통점을, 이것들의 공통된 이름을 붙였는데 그걸 법률행위라고 한다 하시면 돼. 그럼 법률행위라는 것이 이루어지면 물권도 생기고 채권도 생기고 친족권도 생기고 상속권도 생기는데, 이것이 권리의 공통된 변동 원인이기 때문에 배운다는 것이야, 법률행위를.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밑에 양가로 1번을 봐. 2번에 양가로 1번. 2번에 양가로 1번에 눈으로 잘 보셔야 돼. 밑줄그만 그으면 돼. 거기 2번에 1번 봤더니 2번에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2번 보면 법률행위는, 밑줄 그으셔. 지금부터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하나만 밑줄 그으셔봐. 그럼 도대체 법률행위가 뭐냐 그러면, 과거에는 그 법률행위 정의를 자주 물어보던 시험 문제도 있었다는 것이야. 근데 법률행위가 뭐냐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행위 하면 될 텐데 굳이
굳이 배운 사람답게 표현하자면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의사표시가 꼭 들어가는 법률 요건이다. 그 정도 아시면 돼.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법률행위가 뭐냐 그러면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행위이고 여기서 봐. 여기서 3편 채권이 나오는데 3편 채권편에서는 계약이 이루어지면 채권 생긴다 이렇게 약속을 해야 돼. 계약이 이루어지면 채권 생긴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배울 거예요. 그게. 그러면 이제 법률행위에는 다시 어떤 것들이냐면 오른쪽으로 가보셔. 7페이지. 법률행위의 종류에는 여기서 한 문제가 나와. 단답형으로. 그래서 거기다가 3번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라고 나오지. 그래서 여기 봐.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들어간 행위를 법률행위라고 그랬거든. 그럼 법률행위의 종류에는 청약과 승낙의 합치에 의해서 성립이 되는 법률행위를 계약이라고도 하고 조금 전에 여기에 유언이 있었잖아요. 유언. 의사표시 한 개만으로도 효력이 생기는 법률행위를 단독행위라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그 7페이지에 용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정신작용을 외부로 표시하는 걸 다 용태라고 그래. 정신작용을 외부로 표시하는 거. 거기에는 의사표시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밑에. 요 표현행위라는 게 있잖아 이게. 근데 표현행위가 되는 건 준법률행위인데 여기서 봐.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는 여기다 준자가 들어가 있다는 거야. 준자. 그런데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의 차이점은 외울 곳 없어. 의사표시가 들어가면 법률행위. 그럼 여기 준법률행위도 의사표시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겠어? 들어가면 법률행위라니까. 사실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를 구별해야 되는데 왜 이걸 구별하냐면 이걸 던져줌으로써 법률행위를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한 것이야. 그럼 다시 한다. 여기는 법률행위 앞에 준자가 붙어있죠. 그럼 거기 의사표시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면 다 법률행위를 해버린 것이야 이게. 그런데 이 법률행위의 종류에는 계약이라는 것도 있고 단독행위라는 거. 그러면 단독행위는 단독이니까 의사표시 2개겠어요? 1개겠어요? 1개만 있어도 효력이 생기는 법률행위를 단독행위. 2개의 합치가 있어야 성립이 되는 법률행위를 계약.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 채권계약 나오나 밑에? 거기에 의사표시에서 계약은 쌍방행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단독행위는 일방행위라 표현되어 있지. 그래서 여기서 뭘 공부해야 되냐면 단독행위는 1개인데 그것이 상대방 없는도 있고 상대방 있는도 있는데 상대방 없는에다 동그라미 쳐. 없는 동그라미 쳐봐. 없는은 중요한 것은 그냥 이렇게 써. 없는은 도달 이렇게 X 이렇게 써봐. 도달 X. 없는에다가 상대방 있는 여기다 동그라미 쳐놓고 여기는 도달해야 돼. 그 차이야 지금. 근데 여기는 각각 1개씩인데 1개씩 여기 봐. 갑이 아들에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권, X 토지 소유권을 을에게 공짜로 아들에게 주고 싶어. 큰아들에게. 근데 생전에 살았을 때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죽으면 주겠다라고 유언장을 작성을 해. 그래서 유언장을 작성을 해서 재산을 공짜로 주는 행위를 유증이라고 하는데 아버지께서 유언장을 10월 10일 날 작성해 놓고 그 후에 한 달 후에 12월 10일 날 사망했다면 그 유언장이 재산을 넘겨받을 을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느냐 도달하지 않아도 효력이 생기느냐 그런 뜻이야. 그래서 유언장은 도달해야 효력이 생길까요? 도달 없이도 효력이 생길까요? 이런 경우를 도달 없어도 효력이 생기면 다시 한다. 없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그래. 유언이나 유증을.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 이런 게 있다고. 그래서 여기 외워버려야 돼. 동그라미 쳐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 소포 동그라미 쳐. 소포.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은 도달하지 않아도 1개만으로도 효력이 생기는 법률행위는 상대방 없는이다. 그래서 외워놓으면 돼.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면 여기 봐. 유재석의 소포. 유재석의 소포가 집에 있겠어 없겠어? 그러니까 없다가 포인트야. 없다.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호주머니에 돈 10,000원을 갖고 있을 때 돈 10,000원 꺼내서 나 이거 10,000원 포기하겠다. 이것이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야 이게. 나 이거 소유권 포기하겠다 하는 순간 무주물이 돼버리니까 그거. 그럼 먼저 주워가는 사람이 소유권 취득을 해. 그래서 일단 이거 간단하니까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봐. 유언장을 작성했는데 아버지가 사기당해서 유언장을 작성할 수도 있거든. 그럼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장 작성한 것을 취소할 수도 있겠지. 이런 거 취소. 또 뭐 여러 가지 동의도 있겠고 이런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야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는 단독행위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하는데, 일단 거기는 동그라미 쳐놓고 일단 외워놔봐. 이렇게. 그러면 용도는 다음에 공부할 때 다시 가르쳐줘. 용도는. 그래서 동의, 여기다가 동의,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지, 제한물권 포기, 지분 포기, 그 다음에 채무 면제. 이렇게 동그라미 쳐. 거기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10번까지 딱 동그라미 쳐. 그러면 이거 일단 외워놓으면 나중에 이 동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기존에 배우셨던 분들은 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계약의 법적 상태를 좌우하는 역할을 해. 그래서 일단 외워놓고 시작하면 돼. 그래서 해제는 언제 쓰냐, 취소는 언제 쓰냐, 추인은 언제 쓰냐, 상계는 언제 쓰냐, 이런 것들 해제. 참고로 해제는 11월 달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채무불이행 시에 쓰잖아. 해제는 약속 안 지키면 계약 끝내자. 이렇게. 추인은 하자 있는 행위의 효력을 추후에 유효로 인정하는 의사표시. 그 용도는 지금 몰라도 되니까 처음 오신 분들은 일단 동그라미 쳐놓은 거 외우는데, 자, 요거다.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재물포 가서 지포 먹고 면제해 주었다. 이렇게 외워놔야 돼. 일단 이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준법률행위 중에 표현행위 중에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가 있는데, 의사의 통지는 이것이야. 여기 봐. 갑이 을에게 100만 원을 받을 갑이 을에 대한 채권이 있다고 가정을 해. 채권. 근데 이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있어. 소멸을 해.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채권이 뭐냐면 사람에 대한 권리를 채권이라고 한다. 그래서 돈 받을 권리가 있을 때 이 채권은 몇 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냐면 10년. 그런데 10년이 오늘 기간이 만료하는 날인데 을이 갑에게 전화를 해. 여보, 임자, 내 자네에게 100만 원 꾸어 쓴 적이 있으니 안심하시게 라고 채무 승인을 해. 이 채무 승인하면 이게 의사표시인가? 채무 승인은 객관적인 사실을 단순히 상대방에게 통지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채무 승인 의사표시가 아니고 객관적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해 주는 행위라고 해서 이걸 관념의 통지라고 그래. 이건 의사표시 아니라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봐. 이번 갑이 을에게 내가 너에게 100만 원 빌려줬는데 빨리 갚아라. 돈 갚아라 라고 독촉을 한다. 이걸 요구라고 그래. 돈 갚아라 요 말은 여기 없지. 그래서 이걸 최고라고 하는데 그걸 의사의 통지라고 그래. 최고라고. 그래서 의사의 통지에는 최고 거절이 있고, 객관적인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는 채권 양도의 통지와 채무 승인 이런 게 있구나 아시면 되고, 이런 것들은 의사표시 아니구나 이렇게 기억해야 돼. 이런 게 의사표시 아니구나 이렇게. 자, 여기 봐. 갑이 을에게 100만 원 받을 권리가 있을 때 1번 첫째, 을에게 이렇게 얘기해. 너 돈 갚지 말아라. 자, 돈 갚지 마라. 2번 돈 갚아라. 두 개 있어. 갚아라가 의사표시야. 갚지 마라가 의사표시야. 여러분 구별해봐. 갚아라가 둘 중에 하나가 의사표시인 경우 있고 아닌 경우 있어. 갚지 마라가 의사표시야. 갚아라가 의사표시예요. 갚지 마라. 갚아라. 차이점은 의사표시는 의사표시 한마디로 권리 변동이 생겨. 갚지 마라 했으면 갑의 의도대로 채권이 없어졌지. 이걸 의사표시라고 그래. 갚아라 했어도 이게 최고거든. 갚아라 했어도 기존의 권리 변동이 일어나지 않지.
이런 것들을 준법률행위라고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의사표시는 의사표시 한바대로 권리 변동이 생겨.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의사표시인지 아닌지 구별하기는 상당히 어려우니까 일단 왼쪽에 있는 것들은 외워놓고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최고 거절 의사표시가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 자, 한 번만 더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토지를 을아 내 토지를 너에게 2억에 팔겠다 청약을 해. 그랬더니 오케이 승낙을 하면 갑의 제의를 받아들여서 법률관계를 형성케 하겠다는 의사표시지. 승낙은 의사표시야. 그런데 두 번째 안 사. 2억에 팔겠다 그랬더니 그만둬 안 사. 요 말은 안 산다는 건 의사표시 아니야. 의사표시인 것 같지. 근데 의사표시라고 하면 권리 변동이 생긴다니까. 의사표시 한 대로. 근데 안 사 했더니 의도한 대로 권리 변동 아무것도 안 생겼지. 이런 걸 거절이라고 그래. 거절. 그래서 이런 거 의사표시 아니다. 그러면 야 젊은 의사표시이냐 아니냐 구별하는데 3년 걸리니까 그건 9살 먹으면 해결이 되고 그냥 우리는 여기에 준법률행위에 표현행위라는 것도 있고 사실행위라는 것도 있는데 표현행위는 꼭 의사표시하고 같아. 이게 말이니까 사람의 말. 근데 사람이 말했다고 해서 다 의사표시인 것만은 아니다. 그 정도 아시면 되고 이것들 여러분들은 아는데 강사도 해결 못해. 이런 것들 잘. 강사도. 나도 외워왔다고. 그래서 이거 구별하는 게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오늘은 준법률행위와 법률행위 차이점만 아시면 되고 이렇게 이해하고 가자 이게 문제를 풀어보자. 자, 그럼 여기 봐. 준법률행위인 것을 골라라 그랬어 시험에. 그럼 어떤 걸 골라야 되냐면 뒤에 뭐 앞에 있는 거 보지 말고 주된 주를 잘 봐야 돼. 동의, 취소, 최고, 추인, 해지. 아까 자여야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그거 안 해오지면 해결 못해. 동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취했다, 추인, 해제, 해지, 재물포 막 있었잖아요. 최고는 법률행위다, 준법률행위다. 그렇게 물어본다 그 말이야. 최고는 조금 전에 봤던 여기 준법률인 중에 여기에 속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일단 구별을 해줘야 돼. 거기에. 그러므로 7페이지에 나와 있는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 명확하게 구별해 놓으시고 일단 문제는 나는 그래. 문제는 이 기출 문제가 이렇게 나왔지만 이 문제를 내신 분들은 뭔가 오류를 범해서 법률행위가 아닌 것을 골라라 하던가 했어야지. 우리는 준법률행위는 몰라도 되거든. 사실은 법률행위를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문제를 낼 때 법률행위가 아닌 것을 골라라 했어야 돼. 이렇게. 그래야 문제의 본질에 맞는 거지. 근데 우리는 준법률행위를 몰라도 되는 것임에도 저것이 본질적인 문제인 것처럼 다루었기 때문에 저건 문제가 멋있는 문제가 아니야. 저런 것들은. 어쨌든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제3편 여기서 다시 보면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계약에서 요 계약 3편 요 3편 채권편의 계약을 배운다고 하지 않았어? 그럼 계약에 들어가면 왼쪽에 여러분 7페이지 왼쪽에 채권 계약 나오지. 7페이지 오른쪽에 눈이 오른쪽에 있어야 돼. 여러분들 눈이 오른쪽 교재 왼쪽에 있으면 안 돼. 오른쪽 봤더니 거기에 여기 오른쪽 봤더니 여기에 채권 계약 보여? 채권 계약 여기 눈에 봐. 여기 눈에 들어와야 돼. 그러면 그 채권 계약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살펴봤는데 이 채권편 제2장 그럼 여기서 채권이 뭐냐 그러면 특정인에 대한 청구권을 채권이라고 불러요. 특정인에 대한 청구권, 특정물에 대한 지배권을 물권. 자, 외워본다. 특정인에 대한 청구권, 특정물에 대한 지배권. 다시 한번 따라쓴다. 특정인에 대한 청구권, 특정물에 대한 지배권,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가 물권, 그리고 특정인에게 청구하는 권리가 채권. 두 개 구별해야 돼. 그런데 여기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물권 생긴다는 약속이다, 채권 생긴다는 약속이다. 이런 걸 경계를 분명히 온다. 그러냐. 채권 생긴다 이렇게. 그래서 이 계약을 다시 지금 가겠다는 것이야. 그럼 여기에 여러분들 요약집에 요 계약 있었지? 거기 15개가 있잖아. 거기에 몇 개가 있어? 그것을 다시 살펴보겠다는 거야. 그럼 여기 봐.
여기 채권편에 나와 있는 제2장 계약을 보면 특정인에 대한 청구권을 채권이라고 했는데 이 계약에서 생기는 채권은 자 따라서요. 약정 지키시오. 이게 지금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고 이걸 모르면 공부가 안 돼. 그래서 계약에서 생기는 채권은 계약, 약속 지키시오. 이게 채권이다 그 말이야. 그러면 그 계약 밑에 제1절 총칙에서는 이런 거 있고 계약의 종류가 증여부터 이렇게 있는데 이런 계약에 여기서 도급계약에 여행계약이 하나 더 들어갔거든. 그러므로 2절부터 15절까지 하면 1절 빼면 14개가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여기에 도급계약 속에 여행계약이 하나 더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15개가 있는데 이 15개를 계약법전에서 등장하는 계약이라고 해서 이 왼쪽에 이것을 한번 1번 전용계약이라고 나오잖아. 무슨 계약이라고 나와? 그 시험이 이 중에서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은 매매교환 임대차인데 이제 앞으로 매매교환 임대차를 중심으로 강의해 나갈 것이야. 그러면 시험이 자 여기 봐. 교환은 전용계약이다. 맞아 틀려? 맞다는 거 이렇게 해결해야 한다고. 교환은 전용계약이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증여, 매매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도구, 고도연, 위임조, 총화 있잖아.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중개계약을 한번 넣었다고 봐. 중개계약. 공인중개사와 물건을 팔아주시오. 보수 주겠다. 중개계약을 해서. 그럼 중개계약은 여기 없지. 그래서 작년에 중개계약은 전용계약이다. 그럼 틀렸다는 것이야 이게. 알아들었나? 그래서 우리가 전용계약이 뭐냐? 계약법전에 들어가 있는 계약법전 속에 등장해 있는 제2장에서 나오는 계약을 전용계약이라고 그래. 그러면 여기 이외에 2장 이외에서 나오는 이것 말고 계약도 많을 거 아니야? 그런 건 다 비전용계약이라고 그래. 뭐 경계, 대물변제 여기는 없거든. 그건 다 비전용계약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 중에서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계약은 매매교환 임대차인데 자 여기 봐. 이 매매교환 임대차는 청약에 의하여 승낙만 있어도 성립이 되는 계약이라고 그래서 이걸 낙성계약이라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매매교환 임대차를 낙성계약이라고 하고 다만 물건의 인도까지 있어야 성립이 되는 현상광고는 개를 찾아주는 사람에게 50만 원 주겠다. 이게 현상광고야. 그러면 개를 찾아와야 계약이 이루어져. 그래서 현상광고만큼은 청약 승낙만 있어서 성립되는 게 아니고 일의 완성까지 있어야 성립되는 계약이라고 해서 이걸 묘물계약이라고 그래. 두 번째는 계약이 이루어지면 약정을 한 사람만 지켜도 되는 계약을 편무라고 하고 약정을 두 사람 모두 지켜야 하는 계약을 쌍무계약이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요것만 하면 돼. 매매교환 임대차는 낙성계약이고 쌍무계약이야. 즉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매도인도 재산권 넘겨줘야 되고 매수인도 약속을 지켜야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약속을 우리는 약속이라고 하는 게 아니야. 법에서는 약정이라고 하지. 약정을 두 사람 모두 지켜야 하면 편무 쌍무. 근데 증여는 여러분들 공짜로 재산권을 주기로 하는 계약이거든. 그래서 효력 발생 시에 토지를 준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줄 의무가 있고 아들은 줄 의무 있는 게 아니라 받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편무라고 해. 이런 게 편무. 그래서 이것들 모르면 바로 이어주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해결이 안 돼.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공정해야 돼. 계약이. 근데 증여는 주기만 하고 받기만 함으로 주고받은 것이 없잖아요.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거 있을 수 없다. 이걸 알아야 된다고. 그 다음에 쌍무계약은 쌍방이 모두 대가적 의미가 있는 재산을 출연해. 그래서 유상계약이라는 것은 대가적 의미가 있는 재산을 출연하는 계약을 유상계약이다. 대가적 의미가 있는. 그래서 일단 매매교환 임대차는 낙성계약이고 채권이 생기는 채권계약이고 권리 중심으로 했을 때는 채권계약이라고 한다고야. 그러나 약정을 지켜야 하므로 이걸 의무부담행위다. 또 이런 말을 써. 약정을 지켜야 할 의무부담행위다. 그 다음에 쌍무계약이고 유상계약이야. 그래서 매매교환 임대차를 하나 외워보고 가자. 자, 여러분들 매매교환 임대차는 낙채 쌍류이다. 머릿속에 탁 외워놔야 되는 것들.
그럼 이걸 풀어서 이제 갈 거거든. 그럼 유상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적 이런 의미를 잘 알아요. 대가적 의미가 있는 재산을 출연하는 계약을 유상계약이다. 이 정도. 대가적 의미가 있는 재산을 출연하는 계약을 유상계약이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다가 여러분들 여기 요 밑에다가 하나 써. 요 밑에다가 뭐라고 써냐면 요 밑에 빈칸 있지? 거기다가 가만히 계시지 말고 하나 쓰고 가. 그래서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은 자, 전형 계약이야, 비전형 계약이야? 전형 계약이지, 전형 계약. 그리고 전형 계약은 이제 빼고 낙성 계약이야, 낙성 계약. 그리고 매매 교환 임대차는 물권 생겨, 채권 생겨. 채권 생기고. 그다음에 약정을 한 사람만 지켜야 돼, 둘 다 지켜야 돼. 둘 다. 그다음에 쌍무 계약은 쌍방이 모두 대가적 의미가 있는 재산을 출연하는 계약이므로 유상계약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걸 공부하지 않으면 불공정한 법률 행위를 못 알아들어. 그래서 이게 생 기초야, 지금 법률 용어 이런 것들. 그래서 매매교환 임대차는 낙채 쌍류이다. 유상계약이다. 그 말이야. 매매교환 임대차는 유상계약이다. 그리고 우리 계약법전에서 등장하는 이 계약법에서 등장하는 15개의 계약에 전부 낙성계약인데 한 개만 요물계약이 현상광고다. 이 정도 알아도 돼. 현상광고는 무슨 계약이야? 왼쪽에 써봐. 그 10번에 9번에 현상광고가 있어. 왼쪽에다가 여기 현상광고 9번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 요물 이렇게 요물. 지금 어디에? 9번. 여기 여러분들 여기 있잖아. 여기 왼쪽에. 그 15개 있잖아요. 지금. 자, 그래서 계약에는 앞으로 이런 내용들은 계약법에서 배울 텐데 이것이 계약법에서 몇 개가 나오는 10개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10개가.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과정을 배우는데 저기 봐. 우리가 아까 여기서 매매라는 계약이 이루어지면 물권 생긴다고요? 채권 생긴다고요? 채권 생긴다. 이걸 생각해야 돼. 매매라는 계약이 이루어지면. 그러면 이제 그 매매를 다시 살펴볼 텐데 자, 매매는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 매매의 조문을 외워줘야 돼. 563조. 그래서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 이 재산권에는 물권, 채권을 재산권이라고 그래. 물권, 채권을. 그래서 자, 이거 본다. 물권, 채권. 이걸 재산권이라고 한다 이거야. 물권, 채권을 재산권이라고 그래. 그럼 매매는 지금 뭐라고 썼냐면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슨 권을? 재산권을 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어떤 효력이 생기냐 요거야. 이게 어떤 효력이 생겨. 어떤 효력이 생겨. 약정했으니까 다시 약정 지키시오. 이런 효력이 생긴다 그 말이야 지금. 다시 해. 매매가 이루어지면 물권 생겨, 채권 생겨. 응? 우리 그 배워왔잖아 지금. 매매가 이루어지면 채권 계약이다. 그런데 권리 중심으로 이 얘기할 때는 채권 계약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의무도 생기지. 그래서 의무는 한 사람만 지켜야 돼. 약정일 두 사람 지켜야 돼. 그래서 편무, 쌍무 계약이다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그러면 이 재산권의 종류에는 물권도 있고 채권도 있는데 시험이 임차권은 채권이야 대표적인. 그럼 자 물권의 대표적인 게 소유권도 있고 지상권도 있거든. 그럼 지상권도 매매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O 해야 돼, X 해야 돼. 지상권. 그 과감이 아까 요거 눈이 어쨌어? 유치권도 물권 아니야. 재산권. 매매의 목적이 될 수 있어. 어디? 저당권은 매매의 목적이 될 수 있다. 맞나요? 맞다니까. 재산권이니까. 궁금해? 아까 지금 이게 두 개를 재산권이라고 해왔잖아. 지금 전제해서 지금. 다시 해. 재산권은 몇 개 있어?
한 3개 있나? 2개 물권, 채권. 물권의 종류에는 이렇게 8개 있지. 외워본다. 점소, 지지전, 유질적. 근데 대표적인 게 소유권이잖아. 대표적인 게 물권의 대표적인 게. 소유권과 계약에서 이루어지는 채권은 명백히 구별해야 돼. 그럼 계약이 이루어지면 여기 봐.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면 소유권 생겨, 채권 생겨. 소유권 생긴다고 하신 분들은 머리를 칠판에 책상에다가 한번 탁 쳐. 지금 그거 설득하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자, 지금 매매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과정을 배우는데, 자,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면 물권 생겨, 채권 생겨. 채권. 그러면 소유권 생기려거든 어떻게 해야 되냐면 186조가 나와. 그래서 186조 이렇게 돼 있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 물권 중에서 대표적인 게 소유권 있었지? 등기 하여야 된다 그 말이야. 따라서 갑이 소유하는 X 토지에 대해서 을이 갑이 소유한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을이 취득하려거든 매매의 결과야 등기까지 해야 돼. 그걸 지금 이해해 주라 이거야. 매매의 결과가 아니라 등기까지 해야 돼. 여기까지 이해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부터 7페이지 봤더니 밑에 4번에 처분행위와 부담행위 보이지? 거기 4번에 처분행위와 부담행위 보이나? 그 밑에 지금 그거 설명하려고 그래. 여기 봐. 여기 봐. 매매는 약정했잖아. 그럼 여기 봐.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 그러면 약정했으면 약정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뭐라고 약정했냐면 이전해 준다고 약정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매매 계약을 보면 가불간 재산권 이전 약정했고 나중에 재산권 중에 대표적인 소유권을 넘겨준다고 했잖아. 지금 대표적인 게 재산권 중에서. 맞아? 그럼 소유권 이전해 줄 것을 약정했어. 그러면 나중에 소유권 이전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지. 설득이 돼? 그럼 이 약정을 뭐라고 하냐면 약정을 메모해. 여러분들 책에 7페이지 거기 맨 밑에다가 그 처분행위와 부담행위 나오지? 그걸 설명하는데 봐 여기. 자, 매매에서 잘 봐. 매매에서 처분행위와 부담행위에서 자 1번 재산권 이전 약정. 그럼 이 약정에 우리 매매를 분석하는 것이야. 자, 매매를 분석해. 그럼 매매는 약정만으로 하면 되잖아. 매매가. 그럼 매매는 약정했으므로 약정 지켜야 될 이행의 문제 남겨놨지. 이때를 부담행위라고 그래. 약정한 걸 뭐라고? 부담행위. 그럼 여기서 자 부담행위야. 두 번째는 여기 봐.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했으니까 이전해 줘야지, 안 해줘야 돼? 그 행위를 처분행위라고 그래. 그래서 자 재산권 중에 대표적인 게 자, 메모해. 소유권 이전해 주는 행위. 소유권 이전해 주는 행위. 이것을 무슨 행위라고 그래요? 처분행위. 그럼 여기서 처분행위인데 그럼 이런 것이야. 자, 여기 봐. 가불간의 토지 X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관념상 잘 기억해. 10월 10일 날 매매 계약 딱 계약서 썼잖아요. 안 써도 되지만 썼지. 이때를 부담행위라고 그래. 부담행위. 두 번째는 매수인이 잔금을 주었더니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등기 서류를 넘겨주지. 요걸 소유권 이전해주는 행위라고 그래. 이 행위를 무슨 행위? 처분행위라고 한다 이거야.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부담행위는 무권리자, 소유권이 없어. 이거 무권리자라고 그래. 무권리자의 부담행위에서 부담행위가 이루어지면 메모에 채권이 생겨. 무권리자가 부담행위를 해도 채권 생겨. 그런데 여기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가 이루어지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무효가 돼버려. 무효. 그래서 권리를, 소유권을 넘겨주었어도 권리를 이전받지 못해. 권리 이전이 안 돼. 자, 이렇게만 써놔봐. 무슨 얘기인지 설명해 볼 테니까. 지금 여기 잘 봐. 소유권 이전해 준다고 약속했고 나중에 약속 지키는 것을 이전해 주는 행위라고 하는데, 자, 여기 한번 보자. 여기 썼지 일단. 그러면 넘어간다. 매매계약을 체결했어. 소유권 넘겨주겠다고. 그런데 여기서 어떤 결과가 되냐면, 여기 잘 봐야 돼. 아버지 땅을 등기부를 보니까 1번 순위번호, 목적, 접수, 등기 원인, 권리자, 기타 사항이 나오는데, 이 X토지 등기부를 보니까 소유자 갑이라고 최초로 보존 등기가 돼 있어. 그런데 큰아들 요 녀석 을이 지 이름으로 각종 서류를 위조해서 판결을 받아서 등기를 해놓은 것이야. 그래서 이렇게 등기를 했어. 그러면 등기한 대로 이 을이 소유권 넘어가려거든 원인이 유효해야 돼. 근데 매매계약을 썼는데 아버지가 판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원인이 없기 때문에 이 등기는 무효야. X토지 등기부에 을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도 무효. 그런데 을이, 잘 봐, 을이 자기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 걸 기화로 병에게 매매계약을 한다는 것이야. 매매. 이 매매는, 이 을과 병 사이에 이루어진 이 매매는 소유권은 실제로는 아버지 거다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가 가나? 상민이? 갑자기 등기부 꺼내니까 팽 도냐? 이제 이렇게 연습해야 돼. 자, 다시 해. 이 X토지는 원래 아버지 것이었는데 을이 서류를 위조해서 지 이름으로 등기해놓고 지금 자기 것이라고 해서 병과 매매 계약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매매. 이거 지금 공부해. 그러면 을이 병에게 재산권 이전해준다고 약정했잖아. 약정할 때 을이 재산권 보유하고 있어야 돼. 보유하지 않아도 돼. 아까 얘기했잖아. 약정할 때는 권리 없어도 된다고. 무권리자가 재산권 이전해주다 약정했어도 채권은 생겨. 부담행위니까. 그런데 이 을이 자기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 서류를 준비해서 을에게 넘겨주는 행위가, 이전해주는 행위 있었잖아. 이전해주는 행위. 그것은 처분행위이므로 그것이 유효가 되려거든 이 을에게 처분권이, 소유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잘 봐. 이 매매계약 체결은 의무 부담행위이므로 타인 소유, 즉 을이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 토지 넘겨주겠다고 한 토지 소유권은 갑에게 있어. 을에게 있는 게 아니야. 그럼 이때 을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다, 무효다? 왜냐하면 매매는 부담행위다 이 말이야. 약정만 지키면 돼. 즉 이것은 10월 10일만 놓고 보는 거야. 10월 10일만 시간을 분석해서 다가올 거 생각 말고 10월 10일 계약 한 날만 딱 갖고 공부하는 거라고. 계약 딱 한 날은 소유권 있어야 돼. 없어도 괜찮아. 그래서 부담행위이므로 매매계약은 유효이고 병은 을에게 약속 지키시오는 효력이 생겨. 지금 여기까지 설득되나? 동현이? 응? 빨리빨리 고개 끄덕여. 자네 설득되냐고. 여기까지. 상민이 말이 또 끝나고 화장실 가서 아따 어렵네 소리 하지 마. 왜냐하면 민법은 소유권 넘어가는 과정을 배워. 그래서 했고, 자, 두 번째로 을이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는 행위를 처분행위라고 그래. 처분행위에는 두 개가 있어요. 이거보다 설정, 양도. 여러분들 7페이지 우측 그 밑에 보면 처분행위 해놓고, 자, 이거 봐. 양도, 담보 제공. 그래서 거기에 처분행위에는 물권행위도 있고 준물권행위도 있는데, 거기에 물권행위에 소유권 이전행위, 설정행위에 설자 동그라미 있죠. 설. 그리고 제한물권 양도, 양. 그리고 오른쪽에 그 매도는 뭐냐면, 매도는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을 매도라고 그래. 매도 오른쪽에 매매해봐. 매도는 매매 소유권 이전을 매도라고 그래.
나봐. 매도가 무슨 뜻이라고?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을 매도라고 한다고. 양도는 의사표시로 인해서 권리를 이전해주는 행위. 그럼 오른쪽을 봐. 준물권행위에 임차권 양도 있지? 그러니까 여기 준물권행위 보지 말고 그냥 양도만 보면 돼. 양도. 그래서 이렇게 해봐. 자, 여보다 설정 양도는. 설정 양도는 무슨 행위야? 처분행위. 제한물권 설정, 권리 양도. 이건 처분행위야. 이때는 자, 지금 을이 자기 이름으로 서류 위조해서 등기해놓고 병에게 소유권 넘겨주겠다 약속해서 소유권 넘겨주는 행위를 지금 살피는 것이야. 그래서 을이 병에게 등기에 필요한 서류 이전해주는 행위는 처분행위이므로 처분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런데 지방 을에게 처분권이 없잖아, 소유권이. 그래서 을이 자기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 걸 기화로 병에게 소유권 넘겨주는 행위는 무효가 돼버려, 무효. 그래서 그에 기하여 등기했어도 소유권이 넘어가려거든. 소유권이 넘어가려면 이렇게 매매도 유효해야 되고 처분행위도 유효해야 되고 등기 자체도 유효해야 소유권이 넘어가. 근데 이 중에서 매매가 무효이면 볼 것도 없어. 근데 여기는 매매는 유효이지만 처분행위가 무효잖아요. 그러니까 등기 아무리 잘 됐어도 효력이 없다고. 그래서 매매 유효, 처분행위 무효, 그러면 등기 무효, 병은 소유권 취득하지는 못해서. 다만 병은 을에게 네가 약속한 소유권 넘겨주시 할 수는 있어. 지금 채권이 있다는 것이야.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가 가셨나? 다시 한번 잘 봐. 이 매매 분석력이 있어야 돼. 그리고 경계를 분명히 하라고 잘했어. 매매는 재산권 이전해 주겠다고 약정했지. 그럼 약정할 때는 재산권 갖고 있어야 돼, 갖고 있지 않아도 돼. 재산권 있어야 돼, 없어도 돼. 없어도 약정할 때는. 그러나 재산권 넘겨줄 때는 넘겨주는 행위를 이전해 주겠다고 약정했고 이전하는 행위를 처분행위라고 그래. 이전하는 행위를. 그러면 그때는 처분권이 있어야 돼. 그때 처분권이 없으면 무효. 그래서 지금 잘 봐. 이 아버지 땅을 우리 큰아들이 각종 서류를 위조해서 자기 이름으로 등기해놓고 병에게 토지를 넘기겠다고 약정한 게 매매야, 시방. 넘겨주겠다고 약정. 그 다음에 이 을과 병이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들고서 등기소에 가서 등기 받아주시오 신청까지 해. 이때 을이 병에게 등기 서류 이전해주는 행위를 처분행위라고 그래. 건호 이해했나? 응? 박건호 이해했냐고? 진짜요? 지금 간단해 이거 매매. 그러면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매매 계약을 생각하고 다녀. 자, 한번 예어보다. 매매는 시작. 매매는 눈 읽어본다. 시작. 매매는 여기 봐. 계약서 써야 효력이 생겨. 약정만 해도 효력이 생겨. 약정만 해도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자해와 낙성계약. 낙성계약이라고 그래. 매매는. 그럼 매매는 재산권 이전해 준다고 약속했으니 약속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약정 못 지키는 걸 채무불이행이라고 그래. 안 지키는 것을. 약정 안 지키는 걸 채무불이행. 그럼 채무불이행 있으면 계약을 해지한단 말이야. 그럼 여기 봐. 이제 아버지 땅을 우리 서류를 위조해서 그 매매 계약해서 병에게 등기가 넘어갔어. 그럼 매매는 뭐라고? 매매는 유효. 보이지 않는 소유권 넘겨주는 행위는 지금 이게 안 보여. 여러분들 눈에 지금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눈에 안 나타난다라. 지금 가불간에 매매하고, 자 이거 가불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딱 시간적으로 분석을 해. 매매만 오고 나중에 매도인이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이전해주는 행위가 개입이 돼야 안 돼. 이 행위가 개입되지. 근데 등기부에는 안 나타나잖아. 그게. 그러니까 그 등기부에 안 나타나는 소유권 이전해주는 행위를 여러분 잡아내야 이것이 실력이 되는 거라고. 눈에 들어왔어? 눈에 보여, 안 보여? 동현이도 보여, 안 보여? 매매계약 한 번도 안 했으니까 모른다 하지 말고, 우리 이렇게 매매하면 매매계약하고 바로 소유권 넘어가. 잔금 주고 등기 서류 넘겨줘야 돼. 등기 서류만 넘겨줬다고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라 등기부에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재해야 되잖아. 그 단계가 넘어간다니까. 자, 한번 외워본다. 매매, 서류 교부, 등기 이런 3단계를 거쳐야 소유권 취득을 해. 근데 그 중에 1단계, 2단계, 3단계 중에 어느 하나가 잘못되면 권리 변동이 안 생겨. 1단계, 2단계, 3단계 다 요건 갖춰야 권리 변동 생겨. 몇 단계 거쳐야 돼? 3단계. 근데 2단계가 보이냐고. 2단계가 눈에 안 보이면 눈을 어떻게 해야 돼? 씻어. 팔아 할 수는 없고 그것도 눈이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이 개념을 머릿속에 이해하시고 여러분들 거기에 처분행위와 부담행위를 잘 이해하셔야 돼.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돼. 그럼 이 을이, 수험생님 을이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되어 있는 걸 기화로 매매해서 소유권 넘겨주는 행위를, 자, 외워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이걸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라고 불러. 그럼 이게 무효가 돼. 이걸 그럼 한 장 넘겨보셔. 양가로 2번 봤더니 양가로 맨 위에 처분권이 없는 자의 양도 설정 포기는 무효야. 이게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라고 그래서 맨 위에. 그럼 여기 봐. 지금 이 을이 아버지의 땅을 서류를 조작해서 지 이름으로 등기해놓고 병에게 매매해서 등기 넘겨주는 행위. 잘 봐. 그러면 이것을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라고 하는데 처분권이 누구에 있느냐면 갑에게 있어. 처분권이 갑에게 있어. 지금 처분권이 시방 누구에게 있다고? 갑에게 있어. 갑이 그거 인정하겠다 할 수 있지. 이걸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추인이라고 그래. 이것을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뭐라고? 추인. 그러면 아버지가 이 행위를 추인하잖아요. 그러면 추인하면 추인한 때부터 유효가 되겠어? 아버지가 요때 추인하셨어. 그럼 추인한 때부터 유효가 되겠어? 처분행위 한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유효가 되겠어? 추인 한 때부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프린트 한 장 고장 나눠드린 거. 이제 강의. 지금 여러분들 이걸 이제 이해해야 되는데 보기가 어려워. 그래서 이거 설득시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 있느냐면 당사자에서 여기 봐. 요 맨 밑에서 당사자로 한번 가봐. 맨 밑에서. 요 맨 밑에 당사자가 있어. 여기 여러분들 흐름도에 여기 당사자 목적 의사 앞에 3개 위에 말고 밑에 번외로 맨 밑에 목적 당사자 보이나? 그 밑에서 여기서 밑에서 당사자의 오른쪽에 무권처 한번 봐. 무권처. 당사자의 불확정적 무효와 연결이 돼봐. 불확정적 무효. 그래서 거기다가 뭐라고 됐냐면 무권처 나오나? 응? 보였어? 이게 이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가 요 행위가 불확정적 무효다 그 말이야. 요 행위가 확정 무효야, 불확정적 무효야. 그럼 본인이 추인하면 추인 이제 맞춰봐. 오른쪽으로 쭉 가봐. 추인했더니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무권처 쭉 봤더니 추인 한번 맞춰봐. 추인. 그러면 추인했더니 소여 세여 아무 말이 없지. 거기다가 소 한번 동그라미 쳐. 소. 그러니까 여기 봐. 이게 무권리자의 처분행위고 여기에 무효행위 추인이 나와. 추인. 그리고 쭉 밑으로 내려가서 동란으로 돼 있잖아요. 거기다가 소 동그라미 쳐. 소. 무권대리와 똑같아. 무권대리에서 본인이 추인 넣으면 소 있었잖아. 똑같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추인도. 자,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가 본데 모르면 그만둬. 어쨌든 여기서 무권 추하고 무효행위 추인과 한번 맞춰봐. 그럼 거기 봤더니 무효행위의 추인과 겹치는 부분 있잖아요. 겹치는 부분이 공란이 글씨 써 있어 안 떼어 있어? 거기다가 소 하나만 쓰라고. 소급해서 유효다. 소자라고. 지금 이 표를 여러분들이 완성해야 돼. 지금 이 표를 완성해야 되는데 아마 이 표를 완성하는데 9월달까지 가도 완성이 안 돼. 연습 계속 해야 되니까. 자, 정리했어. 지금 내 얘기 잘 들어. 여러분들 그 8페이지로 다시 되돌아가. 8페이지 맨 위에 처분권이 없는 자의 양도 설정 포기는 무효라고 그랬지? 그 무효에다가 메모해. 무효에다가 처분권이 없는 자의 양도 설정 포기 이렇게 돼 있어. 거기다가 양가로 2번에다가 처분권이 없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처분권이 없는 이것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야. 지금 없는 무권리자. 그래서 거기다가 여러분들 오른쪽에 무효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가로해 놓고 불확정적 무효 써. 불확정적 무효 가로해 놓고 불확정 무효. 그러면 이 불확정 무효에 대해서 나중에 처분권자가 추인 넣을 수 있어. 본인의 추인. 그럼 여기다 써. 메모. 본인 추인 넣으면 자 이제 이것이야. 새로운 행위가 된다.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 그러면 소급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써놔. 그러면 뭐 지금이야. 지금에 여러분들이 정신없어. 그래서 내가 이것까지 내가 설명할 수는 없고 그냥 단지 이 을이 등기 서류를 넘겨주는 행위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다. 그래서 무효다. 그래서 소유권 취득하지 못했어. 병은. 매매는 유효했지. 근데 여기서 병이 지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 걸 기화로 또 정에게 매매하지. 매매는 무엇이 되고? 유효.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무효. 본인이 추인 넣으면 유효 이렇게 된다는 것이야. 지금 여기까지 설득됐나? 적어도 첫째 시간은 설득이 됐다는 얘기지. 그래 5분간 휴식 하시죠.